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상현상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시스템 창과 함께 시작됩니다. 해안가에서 어부들이 거대 전복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커서 10명도 둘러쌀 수 없을 정도였으며 핵 폐수로 인한 돌연변이로 의심되었습니다. 또한 한 관광지에 고대 나무가 미친 듯이 자라나 수 킬로미터에 걸쳐 뿌리를 뻗었고 이상 지진파로 인해 땅에 균열이 나타났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알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거대 덩굴이 떨어져 동화가 현실이 되었고 지하철 선로가 여러 곳에서 파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선정적인 헤드라인일 뿐이며 몇 년 전의 좀비 사태 허위 경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뉴스보다 동네 소문이 훨씬 흥미로워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인물에게 시선이 완전히 쏠렸습니다. 바로 학교의 퀸카, 추칭리였죠. 군중은 그녀가 마침내 남자친구와 헤어질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들의 관계는 그녀의 자선 행위였을 뿐이었죠. 추칭리는 이미 명문 청청대학교에 합격했지만 남자친구는 변변한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둘의 미래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추칭리가 팡이에게 다가가 그를 불렀고 팡이는 궁금한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 관계가 비현실적이라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학창시절의 사랑은 결국 현실을 깨닫고 서로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함께하는 삶은 용기뿐만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게 최선이라고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되찾으려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 격렬했습니다. 팡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결국 그녀는 학교의 퀸카였으니까요. 다들 그가 무릎 꿇고 기회를 빌 거라 예상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부잣집 예쁜 그녀와는 안 어울리는 감히 백조를 넘보는 개구리일 뿐이라 결론 내렸어. 팡이는 차분히 이별에 응했고 추칭리와 주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더 할 말이 없자 주인공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려 했고 그녀는 당황해서 그를 불렀어. 팡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돌아서서 뭘 원하냐고 물었어. 그녀는 분노 어린 눈빛으로 그의 생각이나 수작에 개의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와 다시는 안 만날 거고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 팡이는 그녀를 노려보며 학교 퀸카라는 착각은 말라 했어.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놀라움에 눈이 커졌고 다른 사람들은 팡이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지. 팡이는 추칭리 일행이 곧 닥쳐올 일을 전혀 모른다는 걸 알았어. 돈이나 학벌 같은 지금 사회의 규칙들이 곧 잿더미가 될 거라는 것도 말이야. 그들은 그가 미래 재앙에서 돌아온 이 시간선에서 다시 태어난 남자임을 몰랐다. 그렇기에 눈앞의 추칭리는 그에게 그저 다른 삶의 먼 타인일 뿐이었지. 팡이는 학교를 떠났어.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어차피 모든 것이 완전히 재편될 테니 학교의 퀸카나 평판 같은 건 그에게 아무 의미 없었어. 진짜 위기는 블루스타의 모든 인류에게 닥쳐오고 있었거든. 모든 건 그 전날 밤 팡이가 잠에서 깼을 때 시작됐어. 이상한 균열을 통해 미래를 보게 됐고 시스템이 오라 회복이 감지되었다고 알려줬지. 완전한 활성화까지는 앞으로 364일 11시간 59분이 남았고 일단 활성화되면 세상은 전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될 운명이었다. 팡이는 그저 혼란스러웠을 뿐이었다. 그 앞에 여러 형체가 나타났고 시스템은 사회의 규칙이 바뀔 거라고 알려줬다. 수련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힘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었다. 우리 주인공은 호기심에 손을 내밀며 누구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이상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우주의 끝에서 왔으며 우주적 비밀이 담긴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숙주가 접촉하는 영적 재료를 기반으로 수련 기술을 자동 생성하며 현재 습득된 기술은 0이라고 표시되었다. 팡이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의 손이 시스템 창을 뚫고 지나갔고 그는 너무 놀라 눈이 커졌다. 그때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 포효하기 시작했고 팡이는 마비된 채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괴물의 입안에는 시체가 있었고 시스템은 이것이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그의 끝이자 블루스타 수십억 명의 운명이라고 밝혔다. 팡이는 침을 삼켰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팡이는 곰곰이 생각하며 전생을 떠올렸다.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재앙을 극복할 희망을 안고 그저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몰락과 백성들의 고통을 목격했고
변이된 짐승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절망과 분노, 깊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죽은 것을 기억했다. 어쩌면 그를 선택하고 오라 회복 1년 전으로 돌려보낸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의 눈이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올 변화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팡이는 시스템 파편을 만지며 오라로 인한 모든 이상 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키로 했죠. 이내 시스템은 새로운 평가를 초기화했습니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알리자 소년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길이 열렸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임무는 강력한 기술과 능력을 모으고 수련자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도시에선 인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과거에선 답을 찾을 수 없었으며 오직 스스로 적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팡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는 휴대폰을 켜서 여러 알림을 확인했다. 정부가 이상 현상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에게 대비하라고만 하고 있다는 걸 그는 이해했다. 이것은 국가가 경고를 보내는 미묘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한때 신화적인 헛소리로 여겨지던 보고서들이 이런 식으로 퍼질 리 없었다. 과거를 회상하자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국가의 간접적인 방식이 시민들이 침착하게 국가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 힘들고 느린 방식이었으나 이웃 국가의 혼란과 충격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시스템이 만물 사용 가능을 말했음을 상기했다. 이상 현상 발생 시 어디든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의 시선은 휴대폰에 고정되었고 가장 인기 있는 뉴스였다. 청청대학교 자외선 지수가 세기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신입생들에게 안전 유의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최고의 대학마저 이제는 선정적인 광고에 의존하는 건가 싶어 다소 어리둥절했다. 그 정도의 열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분명 돈으로 올린 가짜 인기 토픽이라고 여겼다. 팡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외선 측정기를 작동시켜 보니 0이었다. 청청대학교는 차로 15분 거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다소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학교 상공에 불타는 태양 이미지가 공개됐고 높은 자외선 지수 때문에 북문은 피하고 다른 입구는 열려 있으니 신입생 등록을 계속하라고 학생들에게 공지됐습니다. 팡이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현상 발생 시 대다수가 홍보성 이벤트로 여겼지만 자신만이 진실을 안다는 것을 알았다. 첫 기회가 찾아오자 그의 눈이 기쁨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팡이는 옷을 갈아입고 청청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우산을 쓰고 있었고 너무 더워서 나뭇잎까지 다 떨어져 버렸죠. 우리 주인공은 가장 붐비지 않는 청청대학교 북문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곳에 뭔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하늘에서는 반짝이는 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불타 죽을까봐 달아나는 동안 팡이는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앉아서 만져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순간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스템은 양속성의 강한 변동을 감지했으며 데이터 템플릿을 잠금 해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너지가 팡이의 몸에 들어오자 끔찍한 고통이 시작됐고 그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눈이 멀까봐 황급히 눈을 가렸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고 환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에너지가 팡이의 옷을 태우기 시작하자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는 머리에 손을 얹고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컴파일을 마쳤는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컴파일이 완료되고 팡이는 양속성 기술인 황금 태양 호흡법을 습득했습니다. 나중에 청청대학교 신입생 등록일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전 여친이 등록처에 도착하자 한 남학생이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나섭니다. 곧 더 많은 남학생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지만 그녀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모두 거절합니다. 그녀는 근처 커플을 비웃듯 보는데 갑자기 밝은 황금빛이 번쩍이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확성기에서 북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모두에게 알립니다. 소녀는 진지하게 무슨 일인지 보러 갑니다. 북문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연기 속 강한 기운의 어두운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가 심호흡을 하자 두 눈이 강렬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화면이 나타나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고 50포인트를 획득했다고 알려줍니다. 남자는 화면 속 점수가 궁금해합니다. 지금은 중요치 않지만 나중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하늘에는 이상한 달이 떠 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새로운 호흡법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밝은 태양과 함께 새로운 기운이 대학가에 퍼졌습니다. 북문으로 향하던 학생들은 하늘이 잠시 어두워지고 시원해짐을 느꼈고 많은 인파가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대학교 학장은 화를 내며 아무도 경고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한 무리가 인파를 헤치고 가자 사람들이 길을 터주며 그들이 중심부로 향한다. 후드 쓴 자가 학장에게 북문을 완전히 봉쇄하라 지시한다. 그 순간 시스템이 팡이에게 오염구역을 정화했다고 알린다. 정부가 이 구역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 같은 이가 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출입 금지 구역 경고를 듣자 젊은 남자는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깨달았다. 학생들은 제복 입은 사람들을 보고 군인인지 궁금해했어요. 옥상에서 팡이는 소란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붉은 눈이 빛나자 그는 떠날 때임을 깨닫고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아래에서는 신비로운 후드 쓴 사람이 에너지로 인해 금이 간 땅 위를 걸었고 현장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 남은 에너지를 감지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보려고 땅 조각을 집어들었다. 후드 쓴 자는 에너지를 일으킨 것이 사람임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내보내기 시작했고 후드 쓴 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군중 속 그의 전 여친은 이 일이 한 사람 소행이란 걸 알고 충격받아요. 그 순간 멀리 뛰어가는 형체를 보고 전 남자친구인가 싶었지만 이내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걔 성적으로는 이 학교에 절대 못 들어올 테니까요. 멀리 떨어진 팡이의 집.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젊은 남자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몸이 계속 뜨겁다고 불평했어요.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잘까봐 걱정했죠. 게다가 오늘 일 때문에 누가 자기를 알아봤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수련협회에 대한 인기 뉴스를 봅니다. 예전에는 다들 인터넷 밈 같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그는 대학교에서 봤던 후드 쓴 사람들이 협회 소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진 그는 기사 전체를 읽기 위해 뉴스를 엽니다. 기사에는 고스트 X부터 완전한 초월까지 다양한 수련 단계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댓글은 농담이라지만 그는 발표가 진짜인지 궁금하다. 팡이는 평범했던 전생에 이런 것들을 몰랐단 걸 떠올립니다. 침대에 앉아 그는 수련협회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기술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눈을 감고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집중했다. 그 순간 강력한 황금 에너지가 그를 감싸자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밝은 황금빛에 둘러싸여 방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빛이 그를 비췄다. 첫 단계는 천지의 힘을 담을 몸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를 제어해 신성한 도끼를 만듭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힘이 넘치는 걸 느끼며 미소 지었다. 시스템은 그가 빅슈의 레벨에 도달했고 50점을 더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포인트를 기억해낸 남자는 화면을 읽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은 점수로 데이터를 모든 개체에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건에 힘을 넣는다는 생각을 하며 탁자 위에 머그잔을 보았다. 그는 황금빛 힘으로 머그잔에 손을 뻗었다. 시스템은 그가 머그잔에 양속성을 부여할지 물었다. 물건에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마법 부여 같았죠. 이 능력을 무기에 쓰면 자신만의 특별한 전투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화된 무기가 다가올 일에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선반에서 작은 검을 찾아 그 힘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이 실험만 성공하면 괴물들에 맞설 진짜 무기를 구하는 거야. 갑자기 한밤중에 건물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밖에서 거대 발톱의 어둠 생명체가 팡이 아파트 지켜보고 있었지. 붉은 눈을 한 괴물은 어둠 속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어. 거대한 악마 토끼 같은 그것이 건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안의 남자는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몰랐다. 침대에 누워 새로운 수련 기술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붉은 눈으로 그는 쥐소리 같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했다. 아니나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웃집 애완동물인가 싶습니다. 거실을 걷다 좋아진 청력 탓에 이웃 소리가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팡이가 문으로 다가가자 어두운 복도에서 무서운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복도에 붉은 눈을 가진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 공격 태세를 취하며 그를 노려보자 팡이는 깜짝 놀랐고 변이 된 짐승을 알아본 그는 전생의 기억에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드론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걸 보니 다른 사람들도 위험을 아는 거죠. 옥상에서 한 소녀가 희귀한 과일을 먹은 토끼를 잡지 못해 불평합니다.
막대 사탕을 문 채 젊은 여성은 임무에 침착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그녀는 팀에게 쫓는 목표물 정보를 계속 보내라 지시합니다. 그 후 소녀는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추격을 시작합니다. 아주 빠르게 떨어지면서도 거대 건물 사이를 쉽게 움직였다. 갑자기 변이 된 짐승의 힘을 느끼고 그곳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자 그녀는 마침내 그 생물을 찾아 싸울 준비를 했다. 신비로운 사냥꾼이 놀라운 기술을 발휘하며 옥상에 착지했습니다. 건물 옆을 달리며 표적을 무조건 쫓으란 명령을 받았다. 완벽 착지 후 그녀는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건물을 넘나들며 괴물이 특수 과일을 먹고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그때 야근하던 남자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고 크게 당황한다. 헛것을 봤나 싶었지만 부장님은 멀뚱히 서 있기만 한다고 소리칩니다. 한편 사냥꾼은 65층 달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아파트 안 팡이는 자신에게 소리치는 이상한 생물과 마주합니다. 황금 눈빛으로 몸이 변했음을 직감. 이제 공정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생물이 발톱으로 공격하지만 젊은 남자는 놀라운 속도로 피합니다. 팡이는 자신의 몸이 정말 변해서 이제 공격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태양 에너지를 든 채 변이 된 짐승이 왜 벌써 나타났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고 괴물과 마주합니다. 이 생물이 아직 완전히 진화하지 않았고 밤이 되면 더 강하고 사나워진다는 걸 알기에 그는 모두 죽을 것을 막으려고 곧바로 공격에 돌진한다. 팡이는 에너지로 가득 찬 손으로 생물을 붙잡습니다. 놀라운 힘으로 그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 기이한 생물을 물어뜯었다. 그는 괴물을 꽉 붙잡았고 그의 황금빛 눈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괴물을 공중에서 돌리며 꼬리가 약점임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를 잡고 그는 힘껏 짐승의 꼬리를 잡았다. 팡이가 괴물을 창문에 던지자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황금빛 주먹으로 강력한 펀치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공중의 생물을 에너지빔으로 정확히 맞췄다. 괴물은 밝은 황금 광선에 완전히 덮였지만 그 이상한 생물은 발톱으로 황금 에너지를 움켜쥐고 힘을 빼앗으려 했죠. 팡이는 괴물이 자신의 양기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격합니다. 태양의 힘이 너무 강해 토끼가 자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황금빛 폭발이 괴물을 뒤덮고 괴물은 그 에너지를 감당 못합니다. 옆 건물에서 커플이 소리에 잠에서 깼고 남자는 천둥 소리였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창문으로 확인했지만 밖에 이상한 건 없었다. 우리 주인공은 황금빛 에너지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바닥에 착지했다. 그는 생물이 힘을 탐내는 굶주린 유령 같다고 생각했다. 싸움 후 괴물 눈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상한 검은 연기가 나왔다. 진지한 표정으로 방금 물리친 생물의 잔해를 응시한다. 두 번 생각 않고 눈을 짓밟아 괴물을 완전히 으스러뜨렸다. 그는 밤의 생물이 자신의 반대되는 양의 힘을 간절히 원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평범했다면 괴물이 건물 안의 모두를 쉽게 먹어치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다가올 위험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함을 알았다. 한편 한 신비한 소녀가 사냥꾼처럼 달빛 속에서 공중을 가로지릅니다. 놀라운 속도로 젊은 여자가 건물 벽을 빠르게 달려 내려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비한 사냥꾼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한밤중 그곳에서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목표를 물리쳤는지 궁금해한다. 무릎 꿇은 그녀는 목표물 파괴를 확인하고 밤의 속성을 되찾으려 한다. 괴물의 잔해에 손을 대자 그녀는 남아있는 황금빛 에너지에 깜짝 놀랐다. 젊은 여성은 강한 열기와 타는 듯한 힘을 느끼고는 즉시 뒤로 물러섭니다. 그녀는 대학교 정문에서 느꼈던 에너지를 떠올리며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녀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통신기를 켭니다. 그녀는 기지의 목표물이 특수 능력의 강력한 선구자에 의해 제거됐다고 보고했다. 통신기에서 그 사람이 문을 정화하고 토끼를 죽인 거냐고 묻습니다. 한 남자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협회에서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확인합니다. 은발의 소녀는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작은 에너지 불꽃을 조심스럽게 옷의 용기에 넣습니다. 상사는 다른 임무를 중단하고 새 선구자를 찾으라 지시합니다. 신비로운 사냥꾼은 들고 있던 막대 사탕을 침착하게 풀었다. 젊은 여자는 사탕을 입에 물고 새 명령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임무 시작 전 소녀는 밀크티를 마시며 긴장을 풀겠다고 말해 통신기에서 강력한 이 신비한 인물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여자는 회장님이 옳았고 이 강력한 고수를 만나야 한다고 동의해 팡이의 하루는 해돋이와 함께 시작돼
그는 훈련할 준비를 하며 몸을 풀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수련에 좋다는 걸 알기에 그는 훈련을 준비해 전사는 호흡법으로 아침 황금빛 기운을 받아들여 에너지가 그를 채우자 그의 눈은 황금빛 힘으로 빛납니다. 고스트 X 경지에 진입하자 기술의 힘이 발현됩니다. 갑작스런 에너지 폭발에 그는 놀랐고 다시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힘이 몸을 타고 흐르자 그는 제어에 집중합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안에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도끼를 소환하자 무기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새로운 힘을 시험해볼 생각에 무기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전사는 강력한 일격 위에 황금 도끼를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그는 이성 고스트 X 경지에 이르러 힘을 해방했다. 그의 눈이 새로운 힘처럼 황금빛 불꽃으로 타올랐다. 이 변화로 팡이의 몸은 훨씬 강하고 단단해졌다. 이전 파워업에서 얻은 추가 에너지 덕분에 그는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다. 팡이는 이제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레벨업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힘이 커지며 이목이 쏠려 그는 더 은밀한 곳이 필요했다. 협회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공기 중에 이상한 것을 느꼈다. 태양 에너지 변화에 또 그 사람인가 궁금해했죠. 팡이는 강가의 조용한 장소를 찾아 계획을 계속했다. 시스템 화면이 뜨자 그는 무기에 특별한 속성을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에 다른 걸로 시도했지만 힘을 감당 못했죠. 이번엔 새 칼날이 에너지와 반응에 강한 연결을 이룹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인코딩 성공을 확인합니다. 새 무기에 흥분한 그는 놀라운 힘을 즉시 시험할 준비를 합니다. 검이 내뿜는 엄청난 힘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거대한 황금빛이 칼날에서 솟아 하늘로 치솟는다. 전사는 불타는 검을 든 채 착지했고 온몸으로 힘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칼 한 번에 불을 낼 뻔하자 자기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죠. 공격 연기가 커서 발각된 걸 안 그는 떠나야 했고 한 소녀가 그 연기 쪽으로 빠르게 달려간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모든 것을 놓쳤다며 그녀는 불평합니다. 문득 젊은 여자가 멈춰서요. 그녀는 강물이 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원은 파괴된 지역 위를 날며 신입이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했다. 그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잘못돼서 그녀는 이미 혼날 걸 상상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황금빛 성광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고 사냥꾼은 자신이 감지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파워 레벨이 1성에서 2성으로 오르고 영혼 무기까지 만들었어. 협회에도 그런 무기는 딱 2개뿐이고 제작법도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어. 소녀는 그가 어떻게 혼자 이 힘을 얻었는지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가 만든 것을 치우기 시작했다. 멀리서 팡이는 무기에 양속성이 부여됐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시스템은 뭐든 인코딩 가능하니 칼날의 속성 추가 계획을 세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이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신을 숨기는 걸 잊은 채 낯선 이가 그를 개척자 그룹에 초대했다. 고스트 X 경지 이상이 정식 멤버 조건이란 것에 그는 충격받았다. 낯선 이가 새 오염 지역과 그룹 사냥에 초대했다. 그가 위치를 묻자 낯선 사람은 섀도우 리버의 용암 드래곤에 대한 파일을 보냈다. 그 지역은 용암 지대이고 그가 가진 것과 같은 양 속성이라 팡이는 초대를 수락했다. 멀리 빈무지구 한 무리가 올드리의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멤버가 소녀의 지도로 쉽게 도착했다고 말했다. 금발 소녀는 와줘서 고맙다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련협회 소속인 그녀는 개척자들의 약한 모습에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련협회가 정부 기관이라는 것을 모르죠. 가족의 도움으로 겨우 들어온 만큼 그녀는 실패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탐험가 중 한 명이 새로운 팡이를 발견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팡이는 새 검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요원은 그의 힘에 놀랐지만 기운은 무섭기는커녕 따뜻했다. 팀이 모두 모이자 리더가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동굴 입구로 향했다. 팡이는 먼저 가기로 하고 금발 요원에게 빛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룹이 동굴을 지날 때 한 명이 팡이에게 흔들리는 바위를 조심하라 경고했다. 그들은 그곳이 아직 덥지 않다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팡이는 팀이 자신을 빨리 받아들인 것에 감동하여 이 힘든 시기의 우정이 진심이라고 느꼈다. 팡이는 계속 나아갔고 발밑 땅 색깔이 변하며 위험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갑자기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고 그들은 눈앞에 끓는 용암강을 보고 경악했다. 망설임 없이 팡이는 위험에 뛰어들었고 금발 요원은 그에게 무모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모두가 놀랍게도 전사는 검을 용암 속으로 밀어넣었고 탐험가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불타는 폭발에 팀이 뒤로 날아갔고 팡이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문제 감지 및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검을 용암에 꽂자 팡이의 시스템은 이상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극도로 높은 내부 온도와 폭발적인 특성을 지닌 새로운 힘인 내면의 불꽃과 칼날을 뽑으면 불과 번개를 뿜어내는 스칼렛 플레임 검술이 드러났습니다. 팡이는 이 모든 것을 결심한 듯 검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과 검날은 불꽃처럼 빛났고 당 검술의 완벽한 기술이었죠. 아래쪽에서는 폭발에 휘말렸던 다른 탐험가들이 불꽃 소용돌이 속에서도 멀쩡히 서 있는 팡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용암 힘을 흡수하는 것을 깨달은 팡이는 스크립트 포인트를 사용해 스칼렛 플레임 속성을 검에 부여했고 검은 에너지로 타올랐다. 불길이 잦아들자 팀원들은 그가 수련 중 사고를 겪고 회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굴의 영적 에너지가 안정된 것을 느낀 일행은 환호했습니다. 한 명은 순조롭게 흡수할 수 있음에 기뻐했고 수련의 길을 막 시작하려던 다른 한 명은 샤오야의 이름을 흥분하여 외쳤다. 금발 요원 샤오야는 훈련을 독려하며 감시하겠다고 했고 팀원들은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샤오야가 입구로 다가오는 형체를 감지하자 평화는 깨졌고 다른 개척자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새 근육질 남자가 들어섰고 안대와 붉은 눈의 남자가 이끌며 자원 풍부한 이 땅이 자신들 것이라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샤오야는 새로운 세 명이 모두 일성 고스트 X 경지라 팀이 상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걱정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샤오야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다.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정중하게 말하며 합류하라고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뿐이었다. 안데슨 리더는 그녀의 낮은 레벨을 비웃으며 꺼지거나 결과를 감수하라고 명령했다. 샤오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이 새로운 시대의 적자 생존 현실을 되새겼지만 지하 국가협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대치가 격화되려던 순간 팡이가 샤오야와 적대적인 리더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검을 불태우며 젊은 여자를 괴롭히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느냐고 차갑게 물었어요. 안대 리더는 충격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팡이는 망설임 없이 단 한 번의 파괴적인 일격을 날려 불타는 폭발과 함께 3명의 침입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공격의 힘이 팡이의 팀원들을 명상에서 놀라게 했다. 그는 적자 생존을 따르는 자들이 초래한 비극을 기억했고 그런 이들에겐 힘만이 통한다는 걸 알았죠. 팡이는 라이벌 리더 앞에 칼을 박아넣어 그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기운에 둘러싸여 차갑게 꺼지라고 명령했어요. 두 번째 힘과 시의 리더는 팡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도망치라 소리쳤고 팡이는 그들이 도망치는 걸 지켜봤죠. 그의 팀원들은 그의 엄청난 힘에 흥분하여 달려왔습니다. 팡이는 미소 지으며 떠날 시간이라 제안했어요. 떠날 때 샤오야는 팡이의 엄청난 힘을 보며 그가 힘을 숨겼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최고 수준의 선구자임을 확신하며 이 중대한 발견을 즉시 조직에 보고해야 했다. 장면은 영적 에너지 수련협회 사무실로 바뀌고 샤오야와 통화하던 한 여자가 또 다른 고속성장 선구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놀라며 되뇌었다. 사무실 직원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에 당황했고 특히 위압적인 남자가 뒤에 서 있어 더 그랬다. 보고를 확인한 후 그녀는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다. 젊은 여자는 백발의 상사에게 우리가 고속성장 선구자를 연달아 2명이나 얻은 거냐고 명랑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운과 상관없이 모든 고속성장 선구자는 새로운 힘의 중심이 될 운명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 책임이 자신을 엄청나게 짓누른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화창한 하늘 아래 팡이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플레이어로 변장하려 했지만 그의 강렬한 존재감과 검은 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걷던 중 휴대폰으로 동굴 사건 뉴스가 이미 확산된 것을 보고 멈춰섰다. 내면의 불꽃 분출이 너무 눈에 띄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부주의함을 꾸짖었다. 팀원들의 배신 생각은 접어두고 그는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흡수한 양의 에너지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있었죠. 당장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5분 뒤 바로 그 산에서 정원복원 전문가인 은발의 젊은 여인 수칭인이 갑자기 강력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 같은 강렬한 빛을 본 그녀는 수련자가 삼성 고스트 X 경지로 돌파하는 징후임을 알아챘고 그 에너지의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지 돌파가 그리 엄청날 줄은 상상 못했다. 사명감과 번뜩이는 기억으로 그녀는 미스터리한 인물을 잡겠다 다짐하며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팡이는 돌파구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는 엄청난 황금 에너지를 끌어모아 머리 위에서 태양처럼 밝은 공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공중에서 명상하자
그 뒤에서 복잡한 별 모양의 신성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친 에너지를 제어하려 애쓰자 황금빛 에너지가 그의 피부를 감싸며 눈은 엄청난 힘으로 빛났습니다. 결국 힘이 합쳐져 순수한 황금색과 하늘색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성한 도끼 형태로 강력하게 지지직거렸습니다. 그때 순싱잉이 도착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 방금 만든 신성한 도끼를 막 휘두르려는 것을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통제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저 완벽한 기술과 안정감으로 많은 영적 에너지를 다루는 걸 보며 수세기 동안 비밀 훈련을 한 건지 의심했습니다. 그 광경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죠. 수싱잉은 고스트 X 이성 레벨 돌파 시도를 떠올렸습니다. 신성한 도끼의 압력은 너무 강해서 그녀를 밀쳐냈고 결국 피를 토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일주일간 침대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강자였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돌파구를 저 괴물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더 놀랐죠. 엄청난 양의 영적 에너지, 도끼의 모든 움직임에 담긴 완벽한 제어력, 그리고 수천 번은 정화된 듯한 힘의 순수함까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이 사람이 그냥 엄청난 괴물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 같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의 침착하고 안정적인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돌파구가 임박하면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마치 옛날의 고수처럼 깊은 경험과 굳건한 정신력으로 움직였다. 붉고 신성한 도끼가 움직이자 그녀의 생각은 멈췄다. 그녀는 장엄한 광경이 동쪽으로 향하는 걸 지켜봤다. 힘의 정점에서 팡이의 눈은 순수한 황금빛으로 타올랐고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균열이 그의 얼굴에 퍼져나갔다. 그는 눈부신 황금빛 힘의 폭풍 속에서 떠다니며 진화를 위해 모은 막대한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제어했다. 그때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가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고스트 X 영역 이성에 도달했다. 새로운 신성한 도끼가 땅에 내리꽂히며 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충격파 한 방에 모든 힘을 방출했다. 순싱잉은 강력한 폭발에 휩쓸려 황금 에너지의 파도에 맞서 몸을 가눠야만 했다. 남은 힘은 숲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길을 내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고개를 드니 그 의문의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고 분한 마음에 휩싸인 순싱잉은 30초 만에 도착했는데도 또다시 팡이를 놓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가 이미 자신을 추적 중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찾기 힘든 그를 영입할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걱정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멈칫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파괴된 흔적에서 눈을 돌려 희미한 황금빛이 남아 빛나고 있는 거대한 고목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확신에 찬 그녀는 텅 빈 듯한 숲을 향해 선배라 부르며 아직 그곳에 있는지 물었다. 숲 그림자 속에서 팡이가 나타났다. 후드 쓴 몸에선 냉철한 자신감이 흘렀고 붉게 빛나는 눈은 순싱잉을 향했다. 그는 며칠간 자신을 쫓던 이가 그녀임을 직감했다. 들킨 걸 안 순싱잉은 굳건히 서서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자신이 샤 국가 영적 수행자 협회 소속 반딧불 분대장이자 동시에 국가 최초의 개척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를 대신해 그에게 진심으로 합류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이틀간 그를 미행했고 그 일로 그가 자신을 나쁘게 보지 않길 바랐다. 그녀의 말에도 팡이는 조용히 후드 아래로 표정을 감췄습니다. 순싱잉은 협회 관련 서류는 다 준비됐으나 대중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를 귀찮게 하거나 화나게 할까봐 단어를 신중히 고르는 등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해야 함을 알았죠. 순싱잉이 준비했던 연설은 팡이에 왜 합류해야 하지라는 직설적인 질문에 즉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질문에 그녀는 너무 놀랄 말을 잃고 잠시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똑똑한 이에게는 빈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고 오직 진실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녀는 협회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샤 국가가 모든 초기 개척자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이 혼란스러워도 협회가 팡이 같은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감옥 같을지라도 그녀는 큰 그림을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곧 영적 에너지가 대거 귀환할 것이고 미래의 미지의 적들에 맞서려면 우리 모두 함께 서야 한다고요. 그녀의 열정적인 연설을 다 들은 팡이는 나무에 기대어 피곤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녀나 그녀가 대표하는 협회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수싱잉은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거절당하자 절박해진 수싱잉은 재킷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황급히 꺼냈습니다. 그가 볼 수 있도록 신분증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수싱잉이라 소개했고 영적 에너지가 돌아오기 전엔 유명한 운동선수였다고 덧붙였어요. 자신의 신분이 신뢰를 줄 거라며 믿어달라고 간청했고 팡이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그녀가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샤 국가 장거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그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운동 실력이 뛰어난 개척자로 만들었다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어요. 전생의 어두운 기억과 폐허가 된 도시의 환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는 원래 시간대에서는 협회를 포함한 샤 국가의 노력이 결국 실패했고 인류의 종말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스템을 갖고 돌아온 그는 해결의 일부가 되어야 했지만 지금 협회에 가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순싱잉을 돌아보며 그녀를 기억한다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는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고 그녀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빠르게 사라졌다. 그리고는 깜짝 놀란 순싱잉 바로 뒤에 다시 나타났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위치를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는 그녀의 정중한 태도에서 협회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강한 개척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를 이용할 약점이라 판단했고 수싱잉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협회에서 그의 돌파 에너지를 감지했고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상사들을 만족시키면서 그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과 거짓이 섞인 보고서를 제출하자고 제안했고 팡이는 잠시 생각한 후 동의했습니다. 수싱잉은 팡이가 계획에 동의하자 그를 부르려 했지만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그를 쫓아 산비탈을 달렸으나 소용없었어요. 피곤하고 짜증난 그녀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그를 몇 번이나 놓쳤고 이제는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에 좌절감에 차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매번 팡이가 남긴 강력한 에너지 흔적을 지우는 힘든 일에 대해 한숨 쉬며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수신기 넘어 목소리에 중단되었다. 찾기 힘든 개척자 신경 끄고 맡은 임무나 기억하라는 말이었다. 목소리가 이상한 생물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심각하게 알렸다. 수싱잉은 얼어붙은 채 눈을 크게 뜨며 그들이 돌아왔냐고 물었다. 피 묻은 입과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늑대 같은 생물들에게 둘러싸였던 무서운 기억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 기괴한 짐승들을 절대 잊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영적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만들어진 오염구역에서 태어난 냉정하고 사악하며 피에 굶주린 괴물들이었다. 그들은 오염구역서 힘얻어 인간 잡아먹는 괴물 변했다. 일부는 자연재해로 위장해 땅을 나누고 오염구역을 만들며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들을 막지 못하면 파괴적인 본성으로 인해 인류는 멸망할 것입니다. 갑자기 거센 폭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밤하늘은 가로등이 아닌 끊임없이 격렬하게 내리치는 번개 섬광으로 환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의 휴대폰에는 심한 뇌우를 경고하며 모두 실내에 머물라는 적색 경보가 떴습니다. 다른 경보는 위 황산 지역이 홍수 위험으로 폐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몇 년간 이런 폭풍은 처음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강력한 존재가 번개 시험을 치르는 중일 수 있다고 농담했습니다. 비 내리는 골목, 팡이는 붉은 눈을 빛내며 폭풍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엄청난 번개 에너지를 느끼며 그 야생의 힘을 직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한 점에 집중된 또 다른 변칙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시 건물들을 스쳐 지나가 계속해서 번개를 맞고 있는 먼 산봉우리에 꽂혔습니다. 그는 폭풍의 중심을 발견한 것이죠. 팡이는 망설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지붕을 뛰어넘으며 산을 향해 질주했다. 팡이가 위황산 기슭에 다다르자 시스템은 즉시 오염구역이 감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을 올려다보자 평소의 아름다운 모습 대신 뒤틀린 나무들 사이에 앙상한 유골들이 흩어져 있는 끔찍한 광경이 보였다. 오염 수준을 알 수 없다는 시스템 경고가 위험을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팡이는 망설임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어둡고 폭풍우 치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푸른 번개가 산 정상에 떨어져 주변을 환히 밝혔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찾았죠. 영적 수행자 협회 지휘본부에서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형 화면에 푸른 에너지 소용돌이가 산봉우리 위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가 위황산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폐쇄하고 새로운 오염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심각한 표정의 협회장은 상황이 심각해 순싱잉을 불렀다. 그녀는 다른 중요 임무 중이었고 상황 보고를 요청받았다. 순싱잉은 불안정한 천둥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이라 등반이 불가능하다고 관리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은 공식적으로 A급 오염 구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녀는 더 걱정스러운 소식을 이어갔다. 에너지 증가 속도로 위황산은 곧 S급 위협이 되어 최고 비상계획이 발동될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큰 문제 하나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어떤 탐색자도 그곳에 안전히 접근 불가하며 자신도 감당 못한다고 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계산 결과 임무는 숙련된 탐색자에게도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자 보안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위황산 기슭을 완전히 봉쇄하고 24시간 순찰대를 보내 등반을 시도하는 사람을 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협회장은 단호하게 동의했습니다. 그는 산을 봉쇄해 위협을 막고 에너지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접근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협회는 위황산이 위험하다 여겼지만 팡이는 이미 그 오염구역 깊숙이 있었습니다. 폭풍 속 거대한 푸른 번개가 그의 주위에 내리꽂혔습니다. 팡이는 황금빛 기운으로 몸을 보호하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생존만으론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천둥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 정상의 폭풍 중심으로 올라야 했죠. 과거 어두운 기억들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지금 상대하는 괴물은 시작일 뿐 앞으로 훨씬 더 끔찍한 괴물이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화염 능력으론 다가올 시련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번개에 둘러싸인 팡이는 천둥 에너지를 활용해 몸을 강화할 완벽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팡이는 강해질 기회를 놓치면 곧 닥쳐올 재앙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눈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불타는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푸른 번개를 향해 검을 똑바로 찔러 넣었죠. 거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으며 끔찍한 고통을 유발했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전기가 온몸에 흐르자 몸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둥의 힘이 자신과 싸우는 신의 형벌 같다고 느꼈죠. 폭풍은 영역을 침범한 그에게 분노하여 포기하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하늘을 응시하며 그는 이 거친 힘을 어떻게 복종시킬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진정하고 시스템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힘을 얻으려면 에너지원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요. 폭풍을 헤쳐나가기로 결심한 그가 금빛 태양 호흡 기술을 펼치자 황금빛 아우라가 그에게서 폭발했습니다. 팡이는 큰 포효와 함께 불타는 검을 이용해 푸른 번개 폭풍을 뚫고 길을 만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황금 에너지가 거친 폭풍과 부딪히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의 눈은 결의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살기 위해 죽음에 맞서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필사적인 도박임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힘든 싸움 끝에 정상에 도달했죠. 폭풍의 중심에 도착하자 그가 검을 땅에 박아 넣으니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힘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맹렬한 천둥 에너지의 홍수였습니다. 폭풍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그를 밀어내는 것을 넘어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폭풍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그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듯한 거대한 백열 번개 광선을 직접 그에게 발사했습니다. 팡이가 폭풍의 마지막 공격에 맞서자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강력한 천둥 속성을 감지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도시에서 고층 빌딩 사람들이 놀라며 지켜봤다. 사진 찍던 남자는 저런 큰 번개는 처음 봤다며 놀랐다. 다른 이는 신이 시련을 겪는 것 같다며 하늘에서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산 정상의 싸움은 눈부신 폭발로 끝났다. 팡이가 승리한 것이다. 시스템 메시지가 그의 승리를 확인하며 정제된 신성한 천둥의 힘을 얻어 천상의 번개를 소환, 몸을 신처럼 만들 수 있다고 알렸다. 보상으로 장문 점수 5점도 받았다. 팡이는 이제 푸른 번개와 황금빛 아우라에 둘러싸여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이해했습니다. 번개 속성은 공격과 방어, 둘 다 최상위의 힘이었죠. 주로 방어용이었던 태양의 힘과는 달리 천둥은 그의 몸을 단련하고 강렬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천둥이 자신의 창이자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힘이 단순히 파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화와 환생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통 없이도 그의 뼈와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이 악을 처단하는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어요. 치명타 피해를 2배로 늘려주는데 장문 점수로 얻을 건지 묻더군요. 팡이는 부드럽게 착지하며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천둥의 힘을 그의 단검에 넣을지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칼날이 더 강해지겠지만 이미 깃든 태양 속성의 순수성을 해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에 너무 많은 힘을 넣으면 손상되거나 파괴될 수도 있었죠. 그때 그에게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보며 다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천둥 속성을 오른손에 직접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반응, 선택한 아이템에 천둥 속성을 부여할지 물었습니다. 그가 명령하자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올랐죠. 공중에 거친 푸른 번개가 모두 그의 오른손으로 쇄도했고 그는 폭풍의 힘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날 폭풍으로 폐허가 된 위황산 정상의 급박한 위험은 사라졌다. 절벽 아래에서는 순식님과 한리소령이라는 장교가 수많은 시신이 담긴 자루들 위로 서 있었습니다. 순식잉은 오염무역의 에너지가 단 3시간 만에 가장 위험한 수준에서 약한 수준으로 이상하게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공기 중에 약간의 전기가 남아있긴 했지만요. 한리소령은 듣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챘죠. 누군가 다녀간 거예요. 바로 이런 위험한 사건을 찾아다니는 탐색자였죠. 순식잉은 다른 탐색자의 개입과 생존 여부에 놀랐습니다. 무릎 꿇고 단서를 찾았지만 포구의 증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추측했습니다. 탐색자가 전날 밤 8시경 산을 안전히 떠났을 거라고 결론 내렸고 한리소령도 동의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은 저녁 6시에 시작되었고 7시에는 군대가 산을 폐쇄했으니 탐색자는 그 전에 산을 올랐을 겁니다. 장비는 S급 위험을 예측했지만 밤 8시 이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는 말했다. 소령은 번개가 가장 강한 곳에서 자기 이론을 덧붙였습니다. 탐색자가 번개에 맞아도 살아남았고 그로 인해 천둥 관련 능력을 얻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작스런 변화의 원인이라 결론 내렸죠. 소령은 가장 큰 걱정을 털어놨는데 이런 이들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순식잉은 이처럼 강력한 존재가 위협적이라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빨리 찾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자신에게 군사작전이 집중된 줄도 모르던 팡이는 갑자기 재채기를 했다. 그리고 산에서는 한리소령이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즉시 이 자를 찾아내라고 단호히 명령했다. 그는 명령을 내리며 그에게 폭군이라는 임시 암호명을 부여했습니다. 위황산에 대한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군은 영적 수행자 협회가 폭군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미스터리한 인물을 곧 영입하길 바랐습니다. 그동안 군은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 채 자체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비 내리는 정상에서 협회장이 한리소령에게 상급 개척자가 이미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식닝에게 소령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수식닝은 갑작스런 명령에 숨을 헐떡이며 당황했다. 재빨리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최근한 대학의 오염구역을 정화한 개척자와 연관지었다. 속으로는 팡이와의 거래를 들킬까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와 접촉하려 했지만 그가 찾기 힘든 개척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죽인 돌연변이 토끼 시체를 발견했고 증거로 그의 양염 속성을 정확히 알아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대학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알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야 이야기가 사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도움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리소령은 양염 속성을 가진 개척자의 의미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는 보고에 만족하며 그녀의 노고에 감사했고 재능 있는 개척자라고 칭찬했다. 순싱잉은 경례하며 자신의 임무라고 답했습니다. 회의 후 한리소령은 이 사건을 숨기려 자연재해 가짜뉴스를 발표할 것이라 했습니다. 나쁜 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이 대화하는 동안 순싱잉은 힘든 신문이 끝나자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팡이는 황금태양 호흡법으로 흰색 후드티를 순식간에 말렸다. 옷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다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건조해지자 그는 옷을 입고 몸의 변화를 확인했다. 강력한 천둥 속성을 추가했음에도 뚜렷한 차이를 느꼈다. 그의 오른손엔 푸른 번개가 번쩍였다. 오른손은 몸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 되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작은 번개 구슬을 만들자 그는 곧 업그레이드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거칠었던 천둥 속성이 몸에 흡수된 후 고양이처럼 온순해져 마음껏 제어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양속성을 얻었을 때 느꼈던 끔찍한 고통과 비교하며 과정 중에 에너지가 약해진 건지 의아해했다.
새 힘은 이상하고 사악한 생물에게 2배 피해를 준다고 시스템이 말했으니 당장 시험하고 싶었다. 그때 근처 테이블 휴대폰 알림에 생각이 끊겼고 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지난번 사건 이후 특별 알림을 설정해뒀죠. 이 혼란 속 정부는 시민 보호를 위해 경고를 발령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에게 이런 경고는 단순한 위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위기 속엔 목숨 걸고라도 더 강해질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팡이는 다음에 뭘 할지 생각하다가 휴대폰의 뉴스 알림을 보았다. 화학 공장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도시에 심각한 오염을 유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사상자가 없고 진정하라고 했지만 팡이는 이렇게 큰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사건을 본 사람들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처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차갑고 사악한 기운이냐 묻자 다른 사람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심했지만 전반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팡이에게 차갑다, 사악한 기운이란 단어는 익숙했습니다. 갑자기 피 묻은 손과 끔찍한 괴물이 등장하는 전생의 무서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던 거대한 붉은 악마 짐승에게 두려움에 떨며 숨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역겹고 눈 많은 쥐 괴물은 그가 잘 아는 위협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그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그 생물들의 본성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들은 자의식을 갖게 된 후 이상하게 변해버린 동식물로 힘이 폭주하여 무서운 사냥과 살상 능력을 갖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것을 좋아했죠. 새 위협이 돌연변이 토끼보다 100배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팡이는 자신이 뭔가 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새 푸른 번개 불꽃 튀는 주먹을 쥐고 괴물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밤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몸 주위로 푸른 전기가 흘렀다. 이제 새로 얻은 200% 치명타 능력을 실전에서 시험해볼 시간이었다. 폭풍우 치는 밤, 텅 빈 도시거리에 비가 내렸다. 신호등이 바뀌자 흐릿한 형체가 젖은 도로를 가로질렀다. 망토를 두른 한 무리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파괴자 분대원들이었고 그들은 사냥 중이었다. 한 대원이 본부의 캔들 나이트라는 코드명의 변칙 파일 7번을 추적했지만 목표물을 놓쳤다고 보고했다. 이 생물체의 능력은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추적이 매우 어려웠다. 분대원은 파일에 무서운 세부 정보를 더했다. 변칙 개체는 희미한 소리를 내며 인간을 즐겨 먹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비추자 분대는 도시를 살피기 위해 옥상에 착륙했다. 밝은 머리에 얼굴 흉터가 있는 단호한 분대장은 이 폭풍우가 괴물 사냥에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마일 떨어진 지휘본부에서 한 요원이 정보를 받았다. 그는 파일 7 캔들라이트의 새 데이터가 제출된 걸 확인했다. 상황은 심각했다. 본부에서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12시간 내 해결을 목표로 최우선 처리 선멸 요청이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파괴자 분대는 목표를 계속 추격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다. 팀은 즉시 추격을 재개했고 비 내리는 도시의 건물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분대장은 붉은 표식으로 가득 찬 도시의 홀로그램 지도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간의 대응 시간이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부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나라는 넓고 변칙 개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뛰어난 자원조차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파괴자 분대가 목표물의 마지막 위치에 가까워졌을 때 본부로부터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신 내용은 그들이 진입하려는 구역을 현재 영적 수행자 협회 요원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신원은 순싱잉 팀이 개척자들을 감시 중이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설명했고 화면에 그녀의 사진이 나왔다. 파괴자 분대장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그녀의 좋은 활약을 들었다며 본부에 지원 요청을 했다. 한편 수싱잉은 자신이 유명해진 사실에 놀랐고 파괴자 분대는 비를 맞으며 침울하게 기다렸다. 곧 수싱잉과 그녀의 망토팀이 도착해 더 높은 옥상에 자리 잡았다. 허리에 손을 얹고 아래 분대를 내려다보며 초과 근무 요청이 너희 때문이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파괴자 분대장은 그녀의 가벼운 말투를 싫어했다. 그는 캔들 나이트 변칙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단순한 초과 근무 요청보다 심각하다고 엄하게 말했다. 순싱잉 팀원 한 명이 도움 요청 태도가 맞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순싱잉은 파괴자 분대가 워낙 잘나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 잉스쿼드가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이 가려고 하자 팀원들은 저희 대장님 성깔 대단하다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 임무도 똑같이 위험하다며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파괴자 분대장은 당황해하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외쳤다. 그는 거친 말투를 사과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캔들라이트가 매우 위험하며 그녀의 추적 기술이 없으면 불리할 거라고 설명했다. 자기 팀이 실패하면 괴물이 모두 죽일 거라 도시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라고 강조했다. 두 팀은 힘을 합치기로 했고 비오는 옥상에서 사냥 준비를 마쳤다. 순싱잉이 집중하자 손에서 푸른빛의 에너지 구체가 나타났다. 그녀는 마침내 그 괴물을 찾았다고 알렸다. 구체 에너지가 확장돼 괴물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화학 공장의 어둡고 축축한 폐허 속에 숨어있던 눈이 많은 쥐 모양 괴물 캔들 나이트가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파일엔 어둠, 습기, 그리고 식인을 좋아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목표 발견 즉시 순싱잉은 합동 작전 개시를 명령했어요. 날카로운 감각의 괴물은 즉시 그들의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공격이 꽂히자 놈은 그 자리에서 뛰어올라 피했습니다. 파괴자 분대원 한 명이 목표물이 우리를 발견했다며 대형을 갖추라고 외쳤다. 분대원들은 망토가 흐릿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괴물을 쫓았습니다. 사방에서 괴물을 포위한 그들은 먹잇감이 덫에 걸리자 공격 준비를 외쳤습니다. 파괴자 분대원 한 명이 공격을 외치며 돌진했습니다. 그는 괴물을 강타했고 잔해 더미에 처박혔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약해지기는커녕 몸이 변하며 등에서 붉은 상처와 검은 가시가 솟아났습니다. 캔들라이트는 격렬한 비명을 지르며 어둠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반격했습니다. 순청잉은 필사적으로 팀원들에게 음파를 조심하고 피하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경고는 한 발 늦었다. 괴물에게서 강력한 음파가 터져나오며 분대원들을 멀리 날려버렸다. 파괴자 분대장은 옥상에서 아래 거리로 내동댕이 쳐졌다. 팀원 중 한 명이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분대장은 멍투성이가 됐지만 살아남아 몸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 순간 물러서지 않았다면 뼈가 부러졌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죠. 저 괴물이 도시에 더 오래 머물면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겁니다. 캔들 나이트가 변하자 전투는 새 국면을 맞았죠. 박쥐 같은 거대한 날개가 돋아나고 목구멍에서 녹색 에너지가 빛나며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부식성, 검은 물질을 뿜어 유독한 녹색 연기로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괴물은 이 공격을 땅에 조준했습니다. 길을 녹여 지하로 파고들어 탈출하려는 속셈이었죠. 순싱잉 팀원 한 명이 경고했습니다. 괴물이 부식성 어둠의 힘으로 닿는 것을 파괴한다고 말이죠. 우리 팀의 능력으론 저 괴물과 싸울 수 없다 했습니다. 하지만 순싱잉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팀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파괴자 분대 진영을 유지하며 정보 수집과 전략 지원이 주 임무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한편 단검을 든 파괴자 분대원이 도망치는 생물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위협적인 붉은 두 눈이 빛났다. 날개 달린 캔들 나이트가 돌진하며 분대원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분노한 파괴자 분대장은 팀원들에게 괴물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소리쳤다. 날개 달린 괴물이 도시 거리를 날았고 망토 입은 잉스쿼드 대원들이 뒤쫓았죠. 높은 건물 옥상에서 수싱잉과 팀원 2명이 지켜봤다. 바로 그때 괴물에게서 영적 에너지가 급증하는 것을 감지했다.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그녀는 팀원들에게 밖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하고 혼자 뒤를 따랐다. 추격 끝에 크고 어두운 폐공장에 다다랐다. 안에서 수싱잉은 이 지역의 영적 에너지를 스캔하겠다고 했다. 파괴자 분대장이 그녀의 첨단 시계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 시계가 협회에서 새로 나온 장치라며 분대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50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캔들라이트의 수치는 48에 불과했죠. 갑자기 손목의 장치가 미친 듯이 깜빡였고 수치는 80을 넘어섰습니다. 순싱잉은 에너지가 미쳐 날뛴다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녹색 눈의 거대한 그림자가 위쪽 석가래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함정에 빠진 거였죠. 수싱잉은 공장에 괴물이 한 마리 이상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어요. 새로운 괴물의 그림자 얼굴이 그들 뒤에 어렴풋이 나타났습니다. 파괴자 분대장은 당황하며 즉시 후퇴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지휘를 맡은 순싱잉은 숨어있는 적을 끌어내기 위해 정문 쪽으로 전술적 후퇴를 제안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따르라고 외치며 에너지를 발사해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독가스에 감각이 마비되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다 쓰러졌습니다. 어느새 공장의 거대한 녹색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순칭잉. 그녀는 팀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독 때문에 팀원들이 자신을 감지 못한다는 걸 알았죠. 상황을 파악하니 완벽한 함정임을 깨달은 거죠. 캔들 나이트는 그들을 이 공장으로 유인했고 이곳은 이전에 희미하게 감지했던 거대한 뱀, 훨씬 더 강력한 생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녹색 눈을 빛내는 거대한 갑옷뱀의 머리가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캔들 나이트의 어둠의 힘과 달리 이 생물의 검은 안개가 강력한 독이며 도착 이후 계속 들이마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독가스는 소리 없이 영역을 빼앗고 희생자들을 마비시켰습니다. 저항하면 힘만 빨리 소진되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거의 고갈되었음을 느끼며 곧 자신도 희생자가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힘이 다해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자신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괴물의 지능에 절망했습니다. 이것이 끝인가 하는 생각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칭잉의 눈에 녹색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공장 천장이 안으로 폭발하더니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폭발을 뚫고 내려오는 한 인형에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는 바로 팡이었다. 그는 천장에 빛나는 구멍을 등지고 자네 더미 위로 우아하게 착지했다. 거대한 뱀 앞에 선 그는 즉시 그것이 어둠 속성 생물임을 알아차렸다. 경고도 없이 뱀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캔들 나이트 괴물이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등 뒤에서 공격했다. 팡이는 뱀의 공격을 피하고 으르렁거리는 쥐처럼 생긴 야수와 마주했다. 두 생물이 조여오자 자신이 빠진 완벽한 함정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팡이는 캔들 라이트 괴물이 어깨를 물게 했다. 피가 튀는 가운데 그는 미끼 역할을 하는 놈과 사냥감을 죽이는 놈이라는 이들의 영리한 전술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매달린 야수에게 사람 무는 게 재밌냐고 도발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힘을 방출했습니다. 몸에서 푸른 번개가 터져나오며 괴물에게 번개 능력을 맛보라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남은 손으로 황금 태양 에너지 광선을 발사해 달려드는 뱀의 머리를 명중시켰습니다. 이제 전기가 치솟는 몸으로 기절한 쥐 괴물에게서 벗어난 팡이는 뱀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는 황금 불꽃을 뿜어내며 뱀이 과연 불을 얼마나 감당할지 시험했습니다. 거대한 뱀은 먹이를 삼키려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달려들었죠. 팡이는 민첩하게 공격을 피하고 빛나는 황금검을 휘두르며 공중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착지한 그는 거대한 야수에게 칼을 보라며 침착하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뱀은 빛나는 무기를 경계해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팡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격했습니다. 공중으로 뛰어오른 그는 푸른 천둥의 힘이 번쩍이는 검으로 뱀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습니다. 일격은 엄청났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였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대신 괴물의 머리가 갈라지며 마치 허물벗듯 아래에서 또 다른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땅에 착지한 팡이는 이 기이한 상황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괴물의 갈라진 머리는 완전히 분리되며 겉껍질을 벗고 본래의 치유된 모습을 드러냈다. 목에 녹색 에너지가 고동치자 팡이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팡이의 검에 남아있던 천둥의 힘이 몸에 퍼지자 뱀은 충격과 고통에 찬 반응을 보였다. 전기 에너지가 강해져 자신의 어둠의 힘을 압도하자 뱀은 분노에 포효했다. 괴물이 고통에 몸부림치자 팡이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뱀의 어둠의 기운이 촛불의 밤보다 강하단 걸 이미 감지하여 우위를 점했고 곧이어 영리한 계획을 밝혔다. 검으로 공격 시 그는 불의 힘을 전부 쓰지 않았다. 그는 대신 검을 이용하여 손에 있는 천둥의 힘을 뱀의 몸 안으로 직접 흘려보냈습니다. 두 생물을 비교하자 이 뱀이 캔들 나이트보다 훨씬 위험하고 진화한 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쥐 괴물에게 물린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는 신음하며 상처에서 보라색 뱀 비늘이 자라는 걸 보았다. 그는 바로 깨달았다. 예상대로 아주 영리한 변이종이었다. 동료의 공격으로 주입된 독은 상대를 마비시켜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었다. 상처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황금 태양 호흡법이 독과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완벽한 해결책인 양염력이 독을 분해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황금 태양 호흡법이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며 번개 능력은 남은 것을 정화할 것이다. 몸속에서 힘의 에너지가 고동치자 팡이는 자신의 능력이 결합된 효과를 깨달았다. 양염과 번개 능력이 섞여 독에 대한 통증 신호가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명확해졌다. 그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다른 이들은 이 뱀독을 해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뱀이 저리 크게 자란 건 기습 공격만 했기 때문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는 희생자들의 해골로 가득 찬 몬스터의 소굴을 떠올렸다. 캔들 라이트가 완벽한 미끼가 되자 두 생물은 최고의 개척자들에게도 치명적인 덫이 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이 사라진 이유였다. 하지만 결국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거대한 생물의 뼈대가 그의 성스러운 불길 속에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그는 공포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불 앞에 선 방위는 만족했다. 내면의 불꽃은 강력했으나 천둥의 힘에서 나온 치명타 세 방이 승리를 확정했다. 다른 고레벨 개척자들과 비교해도 전투 실력이 충분히 늘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잠시 불꽃이 괴물의 마지막을 태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막 떠나려던 순간 무언가 감지한 듯 손을 뻗으며 멈칫했다. 눈이 가늘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 누군가 남아있다. 그가 돌아서자 연기 속에서 기침하며 비틀거리는 인형이 나타났다. 바로 수칭잉이었다. 그녀는 검댕투성이었고 지쳐 보였지만 살아남았다. 연기가 거치고 나니 팡이의 눈에는 쓰러진 다른 팀원들 사이에 수칭잉이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협회 요원임을 알아보고는 더는 연기할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했다. 죽은 척 연기가 서툴다고 덧붙이자 그녀는 놀랐다. 당황한 순칭잉은 얼굴을 가리며 자신이 쫓던 강한 개척자가 바로 그라는 걸 깨달았어요. 냄새 때문에 깼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파기는 속지 않았죠. 그는 팀원들이 모두 지쳤음에도 자신을 보호할 영역을 남겨둘 만큼 강하다며 칭찬했습니다. 진정 의식을 잃었다면 아무 냄새도 못 맡았을 거라 했죠. 당황한 순칭잉은 어색하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자신의 속을 꿰뚫어본 그에게 감탄하고 있었죠. 실제로 자신을 보호할 영역을 좀 남겨두었죠. 그가 혼자 캔들 나이트와 거대뱀을 물리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망해하는 그녀에게 팡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눈을 가릴 필요 없이 솔직히 말해주고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와 그의 팀이 안전한 것을 본 그는 시간이 늦었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칭잉은 그를 불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설명하면 재미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공장 천장에 뚫린 구멍으로 가뿐하게 뛰어올라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붕을 가로지르며 팡이는 전투를 생각했습니다. 순칭잉이 몬스터의 어둠 속성 힘을 흡수 안 한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역겨운 냉기를 떠올렸죠. 그러면서 자신은 왜 흡수 못하는지 의아해했어요. 어둠의 에너지가 이미 사라졌거나 본능적으로 몸이 거부한 것이라고 추측했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기로 했죠. 거대한 폐공장에 홀로 남은 순칭잉은 팡이가 사라진 천장의 달빛 어린 구멍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것에 한숨 쉬었고 자신과 협회를 믿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의 조용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다시 분대장처럼 행동한 그녀는 의식 없는 구축 분대장에게 다가가 뺨을 몇 대 때려 깨웠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며 눈을 떴고 멍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나 기습당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순칭잉은 그저 침착하게 바라봤죠. 분대장과 대원들은 곧 그녀가 침착했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거대한 뱀의 연기 나는 해골 때문이었죠. 그들은 눈앞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쳐다봤죠. 대장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양의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순칭잉은 강한 개척자가 우릴 구했다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침착하게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성부자가 아마도 그녀의 원래 임무에서 찾던 양속성을 가진 매우 높은 경지의 인물일 거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의 등장이 운 좋은 우연이었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혼자 괴물 2마리를 물리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칭잉은 아직 그를 영입하지 못했는데도 자신을 역추적해서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임무에 집중한 구축한 분대장은 캔들 나이트 시체의 행방을 물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현장을 정리하며 협회를 위해 유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대원들이 정리를 시작하자 구축한 분대장은 녹색 에너지 구체를 이용해 전투 후 남은 기이한 검은 잔해를 모았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다 실수로 바닥에 파편을 밟자 갑자기 파편이 폭발하며 밝은 푸른색의 전기 에너지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충격과 고통에 소리치며 물러섰고 순칭잉은 놀라 쳐다봤죠. 이 발견은 상황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캔들 나이트의 것이라 밝혀진 유해는 남은 전기로 인해 지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순칭잉을 보며 보고를 의심했어요. 그는 개척자가 양속성이라고 했음에도 이 강력한 전기 에너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리더는 무릎을 꿇고 전기가 흐르는 시체를 살폈습니다. 순칭잉은 번개 능력의 순수한 위력에 놀라 상위 등급 능력임을 확신했고 구축한 분대장은 이에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2명의 상위 개척자가 뱀과 캔들 나이트를 처치하고 떠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순칭잉은 그게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글거리는 푸른 번개와 포효하는 황금 불꽃을 든 개척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막막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최상위 능력을 가졌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하나만 가져도 천재인데 두 가지 능력을 가진 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증거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뱀에 불타는 해골은 양염 능력자의 솜씨였고 캔들나이트에 감전된 시체는 천둥 폭군이 남긴 흔적이었죠. 연합부대원들은 이 미스터리한 개척자가 대체 어떤 괴물인지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협회 지원군이 도착하자 순칭잉은 팀원들을 밖에 남겨두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래 연락이 안 되면 실종 신고를 했을 거예요. 구조팀이 원래 자신들 시신을 수습하러 왔다는 사실에 그녀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뱀독에 쓰러졌던 부하 2명도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팀원들은 대장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위협이 사라지자 협회팀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구조에서 현장 감식으로 바뀌었죠. 그들은 첨단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남은 영역과 전투 흔적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 전문가가 순칭잉과 구축한 분대장에게 조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전투 습관부터 몬스터가 죽은 방식까지 모든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한 사람이 몬스터 둘을 모두 죽였을 확률이 99%라고 그는 보고했습니다. 두 분대장은 충격과 심각한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다른 분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상위 능력을 가진 개척자에게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중이었습니다. 두 몬스터 모두 쉽게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그 강자가 단 일격에 둘을 해치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들과 정체불명 인물의 힘 차이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깨달은 순칭잉은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목표 정보가 업데이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천장 구멍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대학에서 온 의문의 파이오니어와 코드네임 폭군인 강력한 인물이 동일 인물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협회 상사는 그녀의 보고를 차분히 들었다. 보고 내용을 검토한 그는 샤오스에게 임무를 잠시 중단하라는 새 명령을 내렸다. 그는 그 개척자가 팀을 구하고 괴물들을 처치했으며 지역을 확보했기에 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한소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며 그녀의 안정과 강력한 잠재적 아군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폭군과의 모든 접촉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사와 통화하며 임무 중단에 동의했으나 순칭잉은 정보를 덧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폭군이 힘을 키우던 뒷산 추적대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설이 하나 더 있다고 말했고 흥미를 느낀 상사는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기운을 느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엔 영적 무기를 가졌을까 했지만 아닐 거라 봤죠. 두 가지 상위 능력이 확인되자 가능성은 더욱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협회 상사는 이 새로운 정보에 놀라며 그 개척자가 정말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회의적으로 돌아서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는 그런 희귀 아이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죠. 게다가 따로 만들어진 영적 무기에서 나와야 할 제3의 영역 흔적을 팀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칭잉은 중요한 점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처음 그와 마주쳤을 때 감지했던 영적 무기 기운은 양속성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상사는 그 의미를 깨닫고 눈이 커졌죠. 무기 속성이 사용자의 양념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단순히 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영적 무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영혼 창조 경지 수련자일 거예요. 이론상으론 혼자 가능하나 그 힘은 거의 신화적인 수준이었죠. 순칭잉은 그런 경지 수련자가 전 세계에 2명도 안 되는 극히 드문 존재임을 알았기에 이 생각에 충격받았습니다. 상사는 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3의 속성을 지녔다면 이는 힘의 균형을 깨고 개척자 사회를 뒤흔들 겁니다. 알려진 모든 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속성은 인체 내부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공존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3가지 다른 영적 속성을 가진 개척자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개척자가 영적 무기를 가졌다면
제3의 에너지 신호가 감지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 있다. 통화가 끝나자 상관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그는 강력한 개척자가 인류의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온 방인은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번투의 피로와 먼지를 씻어냈죠. 몸을 말리면서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 영역 부활까지 채 1년도 안 남았지만 이미 위험한 몬스터와 기이한 사건들이 잦아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속성으로 손쉽게 옷을 말렸습니다. 손에서 황금빛 에너지가 빛나는 동안 자신처럼 이미 수련을 시작한 개척자가 얼마나 많을지 생각했습니다. 용암강에서 만났던 공격적인 남자들을 떠올리며 몸과 영적인 세계의 연결이 열리면 세상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더 민감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가 승인 없이도 많은 독학 개척자들이 일성 고스트 X 경지에 도달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수청인 같은 요원을 통해 자신 같은 야생 개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양측이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교적 평화로운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에 서서 할리 소령과 순칭잉을 생각하며 그는 현재로서는 괴물들이 아직 통제되고 있고 다른 개척자 그룹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자 평화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정부는 이미 영역 수련 협회를 만들었지만 아직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지역 문제와 이상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인류 보호와 미묘한 조기 경고로 대중 공황을 피하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최근 연이은 승리에도 팡이가 본 세계 정세는 여전히 암울했죠. 문제는 정부가 수련 시대를 열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엄청난 인구로는 진실이 드러나면 사회는 혼돈과 죽음으로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재로선 공식 개척자들조차 피할 수 없는 혼란을 막지 못했고 내부 문제와 외부 괴물의 위협이 뒤섞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공황이 몬스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기에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옳았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걱정시킨 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몬스터들의 속도였습니다. 그는 방금 쌓은 생물 정보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것들은 어둠 속성 오염의 전형적인 결과물이었죠. 특히 그의 시스템이 개척자들의 천적으로 인식한 그림자 속성은 어둠 에너지의 하위 분류였고 현재 그가 흡수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몬스터들은 보통 짐승들보다 훨씬 똑똑해서 파이오니어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협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생물들은 전생에서 기억하는 진짜 어둠 속성 몬스터에 비하면 훨씬 약했다. 혼자서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던 그런 몬스터들 말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커지는 위험을 직시하게 되었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순칭잉과 분대 전체가 전멸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시스템 설명을 보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둠 속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은 특정 조건만 충족되면 그 힘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미래의 승리를 위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능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제 양속성의 황금 태양 호흡법, 천둥 속성의 신성한 천둥 단련, 그리고 진홍 불꽃 검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과 삼성 고스트 X 경지 개척자로서의 힘으로 그와 맞설 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생각이 중단됐습니다. 그는 숙모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놀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숙모는 안부를 묻고는 전화를 건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촌이 도시에 공부하러 오는데 안전이 걱정되니 호텔 대신 며칠만 그의 집에서 머물게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팡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에 대한 기억이 흐릿했기 때문이죠. 그는 공부벌레의 조용한 모범생으로만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가물거렸죠. 그럼에도 그는 남는 방이 있다며 숙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냐는 질문에 이모는 사촌에게 주소를 알려줄 테니 혼자 찾아가게 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컴퓨터 불빛만 켜진 어두운 방에서 발톱 같은 손가락에 누군가가 키보드를 빠르게 치고 있었습니다. 곰기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엄마와 통화를 마쳤습니다. 팡이의 이모인 그녀의 엄마는 내일 오후까지 사촌 집에 도착해야 한다며 특산품 간식도 좀 가져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며 그녀는 할 일이 있다며 정중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역 부흥 무술 선봉대라는 그룹의
채팅창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용자 팡아주는 방금 도시에 도착했으며 사촌 집에서 머물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전화 끊고 마우스 클릭해 새 창을 띄웠죠. 인터넷 유명 마을에 대한 괴담 경보였죠. 이제 죽음의 마을이라 불리며 돼지 야수 챌린지 관련 3명이 추가로 사라졌단 내용이었어요. 기사와 함께 피로 얼룩진 마을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반사하는 안경을 쓴 팡아주는 그곳이 양회 마을임을 확인하고는 흥미가 생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인터넷 하던 중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짐 쌌냐고 물었습니다. 팡아주는 짐은 다 쌌지만 사촌에게 패 끼치기보다 호텔에 머물겠다고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는 혼자보다 사촌과 있는 게 훨씬 안전하고 완전히 믿는다며 고집하셨죠. 딸을 배웅하며 어머니는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사고를 치지 말고 집안일도 도우라고 말이죠. 팡아주는 알겠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문이 닫히자 팡아주는 방문 전 마음을 다잡으며 작게 한숨 쉬었죠. 그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연한 의지로 안경을 바로잡으며 그녀는 사촌이 아무리 이상해도 괴물보다는 다루기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맑은 하늘 아래 검은 긴 머리에 안경을 쓴 한 젊은 여성이 아파트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목적지가 맞는지 휴대폰으로 확인했어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여기가 맞겠구나. 겨우 기억나는 사촌을 드디어 만날 준비를 하면서요. 리니이가 아파트 밖에 서 있는데 팡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그녀는 혹시 사촌이냐며 그를 불렀죠. 그는 깜짝 놀라 멈춰서서 그녀가 리니이가 맞는지 재차 물었고 속으로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나마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안 소파에 앉아 둘은 예의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팡이가 여름 캠프 왔냐 묻자 그녀는 맞다고 답했어요. 그가 필요하면 말하랬고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는 건너편 그녀의 방 열쇠를 주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안도했습니다. 사촌이 자기 일에 간섭 안 할 편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팡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그녀가 소파에 앉자마자 희미하지만 낯선 영적 기운을 감지했던 것이죠. 자신의 감각이 이상한 건지 힘을 잘 숨기지 못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도 개척자임을 직감했죠. 그가 느낀 기운은 희미했지만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름 캠프는 도시에 온 진짜 이유를 숨기려는 핑계라고 생각했죠. 한편 리미이는 방에서 휴대폰으로 팡이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무술 선봉대에 사촌이 우리 일에 간섭 안 할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최근 용암강에서 있었던 강력한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리미이는 아직 숨은 강자가 많으니 조심하라고 팀에 경고했다. 신호를 기다리라는 말에 그녀는 로그아웃했다. 사촌에게 비밀을 들킬까봐 당분간 수련을 쉬기로 그녀는 결정했다. 그렇게 3일이 흘렀다. 방이는 곧 사촌과 함께 살면서 수련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가운만 걸치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언제든지 명상이 방해받을 수 있었죠. 그는 황금 태양 호흡법으로 나오는 황금빛 기운을 숨기기 불가능할까봐 걱정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그녀의 과한 친절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자랑스럽게 내주었다. 그가 설거지를 자청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거절했다. 그녀의 지나친 친절과 깔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팡이는 이런 불편함에도 상황에 맞춰주기로 했다. 그녀의 지나친 친절을 받아주면 경계심을 풀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꿍꿍이를 알 방법은 이것뿐이었다. 조용한 저녁 식사 중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두 사촌은 메시지를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팡이는 이때다 싶어 그녀가 통화하는 동안 방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를 떴고 그의 사촌은 조용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홀로 남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은 그녀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는 전에 들은 정보를 반복하며 다음날 오후 3시에 천지의 대격변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자신도 그곳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팡이는 사촌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고 그녀는 양호진 입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이 인터넷 유명 교회 마을인 것을 알아차렸죠. 차로 약 1시간 거리였어요. 의심을 확신한 그는 벽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며 영역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사촌도 파이오니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현재 그녀의 힘으론 자신이 엿보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어요. 그녀의 힘에 감탄했죠. 그녀는 중학생인데도 이성 고스트 X 경지에 도달했고
또 다른 돌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이 독특한 성격의 원인인지 궁금했어요. 그녀가 도시에 온 진짜 목적을 이제야 알겠더군요. 여름 캠프는 단지 핑계였죠. 그녀는 천지 대격변을 알고 그 중심에 서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이런 대격변이 자신의 힘을 키울 새로운 기술을 얻을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이번엔 어떤 힘이 나타날지 궁금했지만 결국 중요치 않았죠. 굳게 결심한 그는 어떤 힘이 나타나든 자신이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촌은 방에서 이상한 느낌에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자기 착각인지 누가 지켜보는지 생각했습니다. 창밖엔 달 비친 산뿐이라 그녀는 기분 탓이라 여기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양홀 마을은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배경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리니이는 개척단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리니 사촌이 잘생겼냐고 장난스레 놀렸습니다. 리미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평범하게 생겼다고 답했고 친구는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보라 드레스를 입은 그룹에 또 다른 빨간 머리 여인이 도착했어요. 이도 늘 자신은 평범하다고 말했었다고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이자 빨간 머리가 본론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남자 멤버 한 명이 CC는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빨간 머리 여자는 항상 신비주의인 그 멤버 때문에 6명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근처 카페 발코니에서 팡이가 칼을 둔 채 지켜보고 있었단 걸. 팡이는 사촌팀이 꽤 조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멀리서도 그들의 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약한 이가 이성 고스트 X였고 말한 남자는 삼성급이었습니다. 강력한 멤버 한 명이 자주 빠져서 평소엔 팀이 더 강하다는 말도 엿들었습니다. 앉아 지켜보던 그의 시선은 마을 위 산으로 향했다. 진짜 사건은 바로 저기서 벌어질 것을 직감한 듯 그의 눈이 기대감으로 가늘어졌다. 결국 높은 산에서 천지개벽할 변화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거대한 녹색 덩굴이 내려왔고 마치 동화 속 콩나무 같았다. 이 기이한 현상은 무작위로 나타나며 파괴적이지는 않았지만 개척자들에게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할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안개 낀 산 깊은 곳에서 리미와 그녀의 팀원들은 마침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머리 리더를 올려다보며 이것이 찾던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덩굴 앞에 선 일행은 믿기지 않는 듯 했지만 경외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팀의 모험심 강한 친구가 새파랗게 질려 더 가면 안 된다며 모두를 말렸고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덩굴을 직접 보니 너무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내부 개척자 포럼 소문을 물었고 친구의 두려움은 한 흉흉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덩굴이 나타났을 때 접촉을 시도했던 개척자들을 안다고 했죠. 자신보다 훨씬 강한 실력자들이었는데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고요. 그녀는 이곳에 온 후 모두 묻혔고 그들의 해골은 덩굴 뿌리 속에서 뒤틀린 채 발견되었다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 같다고 했죠. 그녀의 말과 함께 일행 주변의 현실은 산길이 아닌 곳으로 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끔찍하게 꿈틀거리는 붉은 살점 동굴 안에 갇혀버렸고 그곳의 땅은 징그러운 유기물 촉수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이 죽는 모습은 그저 무서운 예지몽이었을 뿐입니다. 다시 안개 낀 산길, 온라인 로맨스 사기를 당했던 모험심 강한 친구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에 떨고 있었어요. 원래는 부자가 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개척자의 위험을 각오했지만 덩굴을 본 순간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털어놨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감당 못할 새롭고 강력한 고레벨 변이종이라 느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여기서 죽을 준비가 안 됐으니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죠. 빨간 머리 리더와 리미이는 속상한 팀원을 이해하며 바라봤다. 그들 모두 덩굴에서 똑같이 무거운 기운을 느꼈음을 확인했습니다. 리미가 나무 속성 덩굴 속 완전한 공허함에 대해 추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시간에 삼켜져 껍데기만 남은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두려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덩굴이 생명력을 흡수하려 한다는 무서운 결론에 다다랐죠. 겁에 질린 친구가 겁을 먹으려는 순간 리미가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무공 개척자의 길이 곧 이러한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길이라 선언했죠. 일행은 몰랐지만 방인은 근처 절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거대 덩굴에서 나오는 죽음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주했던 세상의 모든 괴물 중 순수한 어둠 속성을 제외하고 이 덩굴이 가장 불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에서 수련하려는 소규모 부대의 대담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괴물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분명 생명인 식물이었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영적인 에너지 없이 살아있는 척하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덩굴은 희생자들의 피와 시체로 얼룩져 있었죠. 한편 군대로 돌아온 리미이가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새로운 결심으로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위험을 알기에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고 주변 에너지를 조심스럽게 감지하며 괴물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가진 리미는 멀리서 괴물의 에너지를 감지하면 팀이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명상을 시작하며 푸른 영적인 에너지로 된 보호막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절벽 위에서 방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할 뿐 아니라 수련하기에도 좋은 거리를 택한 그들의 신중함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제자 사촌이 너무 무모하지도 소심하지도 않은 최적의 거리를 정확히 찾아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이의 수련이 깊어지자 그녀 주변의 영적인 에너지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팡이는 그녀가 곧 삼성 기부 영역으로 돌파하려는 것을 깨닫고 놀라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의 사촌은 정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밝은 푸른빛과 함께 그녀는 돌파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녀가 이미 높은 경지에 오른 것에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돌파 에너지는 다른 존재에게 감지되고 말았습니다. 숲 깊이 잠들었던 거대 덩굴 뿌리가 섬뜩한 녹색 빛을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개척자들은 땅의 흔들림을 느꼈고 한 명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괴물 덩굴이 땅에서 촉수를 뻗으며 그들을 향해 똑바로 다가오자 모두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팀장은 괴물이 그렇게 먼 거리에서 자신들을 감지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덩굴의 공격은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사악한 녹색 촉수가 땅에서 솟아올라 개척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동료가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 여기서 죽을 거라며 뛰라고 소리치자 나머지 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팀장은 그제야 이 재앙의 원인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이의 돌파 에너지가 너무 커서 괴물의 주의를 끌었던 것입니다. 경고와 함께 짙은 녹색 촉수가 이이의 보호막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돌파 후 약해진 그녀를 보호하던 막이었죠. 리더는 붙잡히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덩굴에 휘감기는 순간 그 죽음의 기운이 순식간에 모두를 집어삼킬 겁니다. 엄청난 압박에 이이의 보호막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머리 리더가 친구를 구하려 애쓰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이이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리더는 절박하게 그럼 어떡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영역을 써서 이이를 지켜주면 팀원이 레벨업하는 동안 자기는 죽으라는 거냐며 격분했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한 가운데 붉은 머리 리더는 리미이를 버리고 자신들만이라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 팀원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모두 그녀와 함께 죽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죠. 어차피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군다며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리더를 더 화나게 했죠. 그녀는 그를 밀쳐내며 다른 팀원들을 모두 등지더라도 팀을 떠나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절벽 위에서 방위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아직 학생인 사촌 동생이 약한 명상 상태에서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덩굴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지금 힘으론 그녀를 구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덩굴 손이 그녀의 보호막을 부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만 했죠. 그가 주먹을 꽉 쥐자 황금빛 아우라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모를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은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붉은 머리 리더가 이이에게 달려드는 덩굴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덩굴손 하나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 충격으로 부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덩굴이 더 튀어나와 그녀를 휘감아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덩굴이 그녀를 짓누르려는 순간 마침내 이이의 보호막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괴물 식물이 희생자를 붙잡기 전에 방위가 나섰죠. 그는 공중에서 검으로 황금빛 에너지를 발사했습니다. 이이의 보호막이 깨지자 나머지 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대한 불사조 형상의 불꽃 폭발이 하늘에서 떨어져 폭발적인 힘으로 덩굴 무리를 강타했습니다. 방위는 깨끗해진 공간에 우아하게 착지했고 그가 서 있는 땅에서 작은 황금빛 불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사촌과 용감한 리더를 제때에 구했습니다. 방위가 밝은 황금빛 아우라 속에서 떠오르자 그의 존재만으로도 죽음의 덩굴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살아남은 무공 개척자 대원들은
방금 전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괴물 식물이 공격을 멈추고 압도적인 양의 기운에 밀려 물러나는 것을 경악하며 침묵했습니다. 강렬한 빛에 촉수들이 쉬익 소리내며 녹아내렸습니다. 방이가 눈부신 빛에 휘감겨 내려오자 개척자들은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가자던 현실적인 개척자는 이 새로운 인물이 또 다른 개척자인지 의심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놀란 붉은 머리의 리더는 그 힘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양속성이었죠. 그녀는 이 정도의 최상위 힘만이 강렬한 생명력 흡수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음을 알았고 남성 개척자는 자신감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주 짧은 시간에 삼성 귀부 영역에 도달하여 국내에서 필적할 만한 이가 거의 없었기에 자신을 매우 재능 있다고 여겼습니다. 재능 있는 미미이조차 자신의 실력에 겨우 맞먹을 정도인데 이 신비한 이방인은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본 뒤 절벽 위 빛나는 형체를 보며 한없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무공 개척자가 있다면 자신들은 무엇인가? 새로 나타난 자는 그를 이긴 게 아니었다. 그는 순수한 압도적 힘으로 모두를 이겼습니다. 팡이가 황금빛 속에 서 있을 때 그의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죽음의 덩굴에서 나온 금목 속성을 감지하고 자동 기록 절차를 시작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시스템 창에는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즉시 흡수해 부상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활력이라는 새로운 능력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덩굴의 힘이 그에게 흘러들어오자 그는 생명을 주는 녹색 기운의 파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방금 얻은 엄청난 목속성 기술에 감탄하며 이제 주변에 생명체만 있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 흡수 기관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